어서 먹어라, 아가야. 몸에 좋은 거야. 네, 어머니. 어머니, 진정 이것이 제게 약이 된다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던 고아 출신 여자가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모라 불리는 이해란 회장의 외아들과 결혼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화려한 성안에 입성한 공주님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의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공주가 아니라 이름 없는 죄수였습니다. 유리 구두는커녕 매일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피투성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 이름은 이연수입니다. 유복하진 않아도 사랑 넘치던 어머니 밑에서 국밥집 딸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준 곳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이었지만 배고파 우는 어린 동생들을 보며 저는 주저앉아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어깨 너머로 배웠던 솜씨로 깍두기를 담그고 국을 끓여 아이들을 먹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된 시간들이 제게 유일한 무기가 되어줄 줄은요. 악착같이 공부해 명문대에 입학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남편 김수연을 만났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탈하고 다정했던 사람. 가진 것 없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끈질기게 구애하던 그 남자를 보며 제게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이해란 회장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돈 봉투가 날아들었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며 저를 지켰습니다. 그때의 남편은 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억지로 결혼을 승낙하셨죠.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짓던 그 서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 눈빛. 그것은 앞으로 제게 닥칠 끔찍한 시집살이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아니, 본색을 드러냈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녀에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고귀한 아들의 인생에 끼어든 오물 취급이었습니다. 예, 내가 국밥집에서 굴러먹던 애라 그런지 집안꼴이 이게 뭐니? 냄새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트집 잡았습니다.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비웃음과 모욕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대궐 같은 집은 저만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사람을 붙였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조차 시어머니의 스파이였습니다.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잠시 장을 보러 나가서 뭘 샀는지, 심지어 쓰레기통에 무엇을 버렸는지까지 모조리 이해란 회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저 정말 수연 씨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참다 못해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차가운 찻잔을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라. 근본 없는 것들이 들이밀 수 있는 게 그놈의 사랑 타령이지. 내가 내 아들 돈 보고 홀린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어디서 천한 유전자를 들이밀어? 그녀의 논리는 확고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은 선택받은 귀족이고 저 같은 고아는 천한 노비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언어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밤 시어머니가 직접 챙겨주는 한약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지어왔다며 시꺼먼 탕약을 제 앞에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재에 수백만 원짜리다. 내 몸이 워낙 부실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이 집안대를 끊을 셈이냐? 남기지 말고 다 마셔. 사약처럼 검고 역한 냄새가 나는 약이었습니다. 마실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듯 메스꺼웠지만 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그리고 시어머니의 정성이라 믿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매일 그 약을 삼켰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더 차가워지고 생리통이 끊어질 듯 심해졌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다 몸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명현현상이라며 억지로 입에 털어넣게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이 아이를 잘 들어서게 하는 보약이 아니라 제 몸을 망가뜨려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불임 유발 약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우월한 아들의 유전자가 저 같은 천한 며느리의 피와 섞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손주를 기다리는 척하며 뒤로는 며느리의 자궁을 말려 죽이고 있었던 그 끔찍한 이중성.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매일 밤 그 독약을 마시며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제 몸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사라지고 이유 없는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파할수록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 김수연은 어땠냐고요? 처음엔 엄마와 싸우면서 저를 감싸주던 그 사람도 지독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이간질 앞에서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묘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에 몰래 머리카락을 집어넣어 놓고는 내 마누라가 널 얼마나 무시하면 밥에 이런 걸 넣겠냐며 혀를 찾고 제가 생활비를 아껴 적금을 든 것을 두고는 친정, 아니 고아원 쪽에 돈 빼돌리는 것 같다며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던가요? 반복되는 모함은 남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면 예민하게 화를 내며 오히려 저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만 있더니 이상해진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자꾸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은 따뜻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분이셨으니까요. 가끔 제게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넓은 저택은 감옥보다 더 차가웠고 사람들은 간수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돌아서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져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SNS를 보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시절 친오빠처럼 제가 따랐던, 그리고 제가 국수를 삶아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던 민재 오빠였습니다. 사진 속 오빠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뒤로 보이는 배경은 힘겨운 삶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던 그 시절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비싼 가구와 명품 옷은 넘쳐나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홀린 듯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가 심어놓은 감시자의 눈동자가 제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단 한 번이라도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성을 빠져나와 제가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 가파른 언덕길 위 허름한 쪽방촌 입구에서 저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고아원 퇴소 후 연락이 끊겼던 민재 오빠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친오빠나 다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처음 들어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올 때 말없이 제 손에 사탕을 쥐어주며 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주던 그 듬직한 사람. 연수야? 너 연수 맞니?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니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기억 속의 앳된 얼굴은 사라지고 거친 주름과 그을린 피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막일을 마치고 돌아왔는지 그의 어깨엔 고단함이 흙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눈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알아보며 화들짝 놀라는 그 표정. 뒤로 반가움보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근처 낡은 순대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된 후 최고급 레스토랑만 다녔지만 삐걱거리는 의자와 비릿한 순대 냄새가 나는 이곳이 저에게는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오빠는 제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의 낡은 옷을 번갈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나는 뭐 보다시피 이렇게 산다.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빚더미에 앉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그래도 목숨 붙어 있으니 사는 거지. 담담하게 털어놓는 오빠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빠는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냐며 부잣집 시집가서 고생 안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눈빛이 슬퍼 보인다며 투박한 손으로 물잔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댐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외면, 불임약인 줄도 모르고 마셨던 쓴 한약 냄새, 감옥 같은 집.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오빠의 기구한 삶에 대한 연민과 화려한 껍데기 속에 썩어 문드러진 제 처지가 뒤섞여 주체할 수 없이 흐느꼈습니다. 울지 마, 연수야.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다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착한 우리 연수, 고생 많았구나. 오빠는 당황하며 휴지를 건네주다가 서럽게 우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엉거주춤 일어나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애정이 아니라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전우를 향한 위로이자 혈육의 정이었습니다. 오빠는 제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던 그 찰나의 순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국밥집 건너편 골목 어둠 속에 뱀의 눈처럼 차가운 카메라 렌즈가 번뜩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셔터 소리가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카운트다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늦게 들어왔다고 고함을 질렀을 시어머니가 오늘은 묘하게 차분한,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수연의 표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들어오는 거니? 시어머니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제가 입을 떼기도 전 남편이 탁자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집어들어 제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수십 장의 사진이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조금 전 국밥집에서 오빠와 제가 있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교묘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맥락이나 슬픔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 제가 오빠의 품에 안겨 오는 듯한 각도의 사진들만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래를 즐기는 불륜 커플처럼 보이도록 악의적으로 편집된 컷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명할 생각 마.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엄마 말이 맞았어. 근본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더니, 시집 와서 호강시켜줬더니, 옛날 기둥서방 만나서 질질 짜고 안고 뒹굴어? 내가 사람이야? 남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간질과 의심의 벽은 이미 너무나 견고해서 진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외도로 인한 죄책감을 저에게 뒤집어 씌울 명분이 생기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수연 씨. 고아원 때 친오빠 같은 사람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위로해 주다가. 닥쳐. 더러운 입 놀리지 마. 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뺨에서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던 그 남자가, 저를 지키기 위해 단식 투쟁까지 했던 그 남자가 제 뺨을 때린 것입니다. 충격에 얼어붙은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니? 저런 천한 것들은 검은 머리 짐승이라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지? 내 아들 피 말리고 내 돈 빼돌려서 저런 놈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야. 아이가 안 생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 딴 놈이랑 굴러먹느라 몸 관리를 개판으로 했으니 내 귀한 손주가 들어설 리가 있나? 그녀는 제가 불임약을 먹어 망가진 몸까지 제 탓으로 돌리며 가장 잔인한 말로 난도질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다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 바람으로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소금 뿌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겉옷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난 밤거리는 춥고 어두웠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악랄한 함정, 그리고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이연수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린 비참한 이혼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갈 곳도 갈 차비도 없는 막막한 상황. 제 발길이 닿을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쫓겨나 제가 가진 것은 얇은 실내복 한 벌과 맨발에 꿰어시는 슬리퍼뿐이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없으니 택시를 탈 수도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연락할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 불빛 중 저를 비추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저를 미친 여자 보듯 피해갔고 저는 그림자처럼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프고 허기가 져서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코끝에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가 스쳤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멸치 육수 냄새, 뚝배기 끓는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중학생 때까지 엄마와 함께 국밥 장사를 했던 제 유년 시절의 모든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그곳. 비록 간판들은 바뀌고 건물은 낡았지만 시장 특유의 활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국자를 들고 웃으며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환영을 보면서요. 엄마와 장사하던 그 자리에는 다른 주인이 순대국밥 간판을 걸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허기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저도 모르게 엄마를 부르며 그 가게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을 마지막으로 기억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따뜻한 아랫목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의 중년 아주머니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국밥집 주인이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왜 그 꼴로 쓰러져 있었는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혀를 차며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젊은 처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일단 먹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먹고 기운 차려.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넘어가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집살이하며 먹었던 그 산의 진미보다 이 투박한 국밥 한 그릇이 사무치게 맛있었습니다. 아니, 따뜻했습니다. 뱃속이 뜨끈해지자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아주머니께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저 갈 곳이 없어요. 돈은 없지만 일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설거지든 서빙이든 뭐든 시켜만 주세요. 여기서 먹고 자게만 해주시면 뼈가 부서지라 일하겠습니다. 제 간절한 눈빛을 보셨는지 아니면 제 처지가 딱해 보이셨는지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래, 딱히 일손이 모자란 건 아니지만 갈 데 없으면 여기 붙어 있어. 쪽방이라도 괜찮다면. 그렇게 저의 국밥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하루 종일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감시하는 눈도 모욕적인 언사도 억지로 먹어야 하는 약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일했습니다. 엄마에게 배웠던 손맛을 기억해내며 밑반찬인 깍두기 맛을 조금 손봤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질 무렵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몸빼 바지에 낡은 조끼, 헝클어진 흰 머리. 딱 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어이, 여기 국밥 하나 말아와. 깍두기는 익은 걸로 갖다 주고 국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파는 많이. 자리에 앉자마자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아이고 또 오셨네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시장통에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돈은 꼬박꼬박 내지만 입맛이 워낙 까다롭고 말끝마다 욕설을 섞어하는 통에 다른 가게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 알바생들도 그 할머니만 오면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습니다. 국물이 이게 뭐야? 맹탕이잖아. 니들은 소금을 금가루라 생각하냐? 깍두기가 왜 이렇게 물러터졌어? 이 집 망하려고 작정했나? 할머니의 고함에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실 때 제가 쟁반을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국물이 싱거우세요? 제가 새우젓하고 다대기 좀 더 가져왔어요. 입맛에 맞게 넣어 드셔보세요. 뭐야 넌? 새로운 년이야? 할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묘하게도 퉁명스러운 그 말투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장사하시느라 억척스러워지셨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으셨거든요. 꼬장꼬장한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고단했던 엄마의 노년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가 약하신 것 같아 고기는 더 푹 삶은 부드러운 부위로 골라 담았고 뜨거운 것을 잘 못 드시는 걸 알고 국물 온도를 맞춰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욕을 해도 저는 그저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옷 색깔이 곱네요. 봄 처녀 오신 줄 알았어요. 미친년 주둥이에 꿀 발랐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줘.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시면서도 할머니는 제가 내온 국밥은 바닥까지 싹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며 껌이나 사 씹어라 하고 휙 나가버리셨습니다. 남들은 진상 손님이라 욕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정 많은 우리네 할머니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국밥집 일에 적응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을 때쯤 가게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태산. 시댁에서 보낸 이혼 서류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김수연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내온 서류에는 유책 배우자 이연수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빈몸으로 나가는 것에 동의하라는 노예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순간 1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이 떠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내려놓고 국밥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 나를 딸처럼 여겨주는 사장님, 그리고 욕하면서도 매일 저를 보러 오는 단골 할머니. 이곳에는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제가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무서운 대궐로 다시 들어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과 엮이는 것 자체가 끔찍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난 이 지옥에서 탈출한 것만으로도 감사할란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김수연의 아내도 이혜란의 며느리도 아닌 국밥집 직원 이연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서류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 가게 앞 평상에 앉아있던 단골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을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할머니의 눈빛이 깊고 진지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따위야? 무슨 상갓집 갔다 왔냐?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서 시원해서 그래요. 제가 억지 미소를 짓자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시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인생 길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고 부러진 날개로 더 높이 날 때도 있는 법이야. 밥이나 먹어. 밥심으로 버티는 게 인생이다. 그 투박한 위로가 왜 그리도 가슴에 박히던지요. 저는 할머니 몰래 눈물을 훔치며 다시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 2막은 이 국밥 냄새 나는 시장통에서 진짜 배기로 살아낼 작정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반년이 더 흘렀을 무렵입니다. 제 삶은 국밥집 육수처럼 진하고 깊게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가게 열쇠를 아예 제게 맡기셨고 주방 운영의 정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배웠던 비법에 저만의 노하우를 더해 새로운 국밥 레시피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날로 늘어 문전성시를 이뤘고 저는 몸은 고되도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좁은 시장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집채만 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장 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택이 번쩍번쩍한 회장님 차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차는 시어머니 이혜란이 타고 다니던 차와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찾아낸 건가? 이혼까지 했는데 또 괴롭히러 온 걸까?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데 차가 거짓말처럼 우리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 내린다면 저는 뒷문으로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상상도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이, 이연수, 멍하니 서서 뭐해? 귀에 익은 걸걸한 목소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기품 넘치는 은퇴 안경을 쓴 노부인. 바로 매일 제게 욕을 퍼붓고 1,000원짜리 팁을 던져주던 그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꼬질꼬질한 몸빼 바지는 온데간데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귀부인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아, 할머니? 제가 말을 더듬자 할머니, 아니 노부인은 씩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국밥집 사장님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정중하게 할머니를 수행했습니다. 놀랐냐? 옷이 날개라더니 내가 좀 폼이 나긴 하지? 할머니는 당황한 저를 자리에 앉히고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진성식품그룹 명예회장 윤명자. 손이 떨렸습니다. 진성식품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요식업계의 전설적인 일대 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주가 매일 우리 가게에 와서 국밥을 먹고 욕을 하던 단골 할머니였다니. 내가 은퇴하고 입맛을 잃어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어. 옛날 내가 처음 장사 시작할 때 그 맛 가난했지만 정성 가득했던 그 국밥 맛을 찾으려고 말이다. 헌데 아무리 비싼 호텔을 가도
그 맛이 안 나더구나. 그런데 1년 전 우연히 들른 이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내가 끓여준 국물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찾았다 싶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이연수, 너 내 밑으로 와라. 이 좁은 시장 바닥에 썩기엔 네 손맛이 너무 아까워. 내 모든 노하우와 자원을 지원해 줄 테니 네가 가진 그 맛을 세상에 제대로 내보여봐. 어때? 나와 같이 가겠느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회장이 저를 스카우트하러 직접 오다니요. 멍하니 사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연수야, 가라.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너 여기서 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을래? 넌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해. 할머니. 아니, 회장님 따라가서 내 꿈 펼쳐. 여기 걱정은 말고. 사장님은 저를 딸려보내는 친정 엄마처럼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질질 짜지 말고 타. 갈 길 멀다. 하며 호통을 치셨지만 그 목소리엔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치마를 벗고 1년 동안 정들었던 시장을 떠나 할머니의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어주는 사장님의 모습이 멀어질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노라고. 그리고 나를 짓밟았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노라고. 윤 회장님의 집은 예전 시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댁이 졸부의 화려함으로 치장된 곳이었다면 회장님의 저택은 세월의 품격이 느껴지는 웅장한 대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이 주는 느낌은 위압감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느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지금은 혼자 지내신다는 회장님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고 저기가 네 주방이다. 마음껏 써라. 회장님이 안내한 곳은 웬만한 레스토랑 주방보다 더 설비가 잘 갖춰진 별채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외부와 단절된 채 국밥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은 까다로운 스승이었습니다. 육수에서 잡내가 난다. 다시 고기 삶는 시간이 1분 길어. 질겨서 못 써. 다시 매일 수십 번씩 육수를 버리고 다시 끓였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 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회장님의 지적에는 도끼가 아니라 저를 성장시키려는 애정과 철학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제가 밤을 새워 육수를 지키고 있으면 슬그머니 들어와 옆에 앉아 밤을 까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도 너만 할 때 남편 잃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국밥 장사를 시작했지. 손이 다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만 했어. 사람들은 내가 독하다고 했지만 난 지켜야 할 게 있어서 독해질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은 냄비 앞에 서 있는 제 뒷모습에서 당신의 젊은 시절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 또한 회장님의 깐깐함 속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장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음식이라는 매개체로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습니다. 엄마의 손맛에 회장님의 조언, 그리고 제 정성이 응축된 국물.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님께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말없이 국밥을 비우시던 회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래, 이 맛이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고단했던 내 청춘을 위로해주던 그 맛이야. 연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회장님은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앨범을 보여주며 처음으로 당신의 가족사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사고로 잃은 자식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했던 배신들,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피눈물 나는 사연들이었습니다.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많은 재산 다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이어줄 피부치 하나 없는 게 한이었는데 널 만나고 욕심이 생겼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셨습니다. 연수야, 네가 내 딸이 되어주지 않겠니? 직원이 아니라 내 딸로서 내 남은 생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엄마라는 단어의 무게.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명자 회장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의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제 가슴 깊이 박힌 썩은 쐐기를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회장님께 제 과거를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녀가 되었는지, 제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것이 저를 딸로 받아준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거실의 조명은 은은했지만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시집살이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당했던 일, 남편의 외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날 밤의 일까지 담담하게 말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회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임약 이야기를 꺼냈을 때 회장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가 잘 들어서는 약이라고 매일 챙겨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제 자궁을 망가뜨리는 불임약이었대요. 천한 피가 섞이는 게 싫다고. 쨍그랑 회장님이 들고 있던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튀고 찬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회장님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것들,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 천한 피? 누가 누구 보고 천하다는 거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가축 취급해? 회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진작 너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 지옥에서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니?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회장님은 저를 품에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회장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던 고통이 회장님의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우시던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눈물 젖은 회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눈빛이자 기업을 일궈낸 승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연수야, 잘 들어라. 이제 너는 국밥집 딸 이연수가 아니다. 진성그룹 윤명자의 딸 윤연수다. 내 모든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그 집구석을 박살내줄게. 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회장님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회장님의 명령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한성식품 이해란에 대해 뒷조사 시작해. 자금 흐름, 비리, 아들놈 사생활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 그리고 우리 법무팀, 홍보팀 다 대기시켜. 전쟁 준비해.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호적에 입적시키고 윤연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단순히 복수의 도구가 아닌
당당한 경영인으로 키우기 위해 혹독한 후계자 수업을 시키셨습니다. 낮에는 경영 수업을 듣고 밤에는 회장님과 함께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우리는 이해란의 회사를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아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해란의 한성식품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론칭에 맞춰 우리 진성그룹이 새로운 브랜드 어머니의 딸을 론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브랜드의 대표이자 메인 모델은 바로 저 윤현수였습니다. 준비됐니, 딸아? 회장님이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며 물으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찬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준비됐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해란, 김수현. 기다려.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천한 국밥집 딸이 당신들의 목줄을 죄러 갈 테니 저의 복수는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프리미엄 국밥 브랜드 어머니의 딸은 론칭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인공적인 조미료 맛이 아닌 깊고 진한 육수의 맛은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이름 없는 장인이 만든 기적의 맛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면서 SNS와 방송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해란의 한성식품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주력 상품이었던 인스턴트 국탕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한성식품의 자극적이고 뻔한 맛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머니의 딸이라는 신생 브랜드 때문에 우리 점유율이 30%나 빠졌습니다. 마트에서도 우리 제품 빼고 그쪽 거 진열하겠다고 난리고요. 저는 보고를 통해 이해란이 회사 임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발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야? 대표가 누구야? 당장 알아봐. 짓밟아버리라고. 하지만 그녀는 저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 CEO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하고 오직 맛으로만 승부했습니다. 그럴수록 대중의 호기심은 커졌고 이해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해란의 아들, 전 남편 김수현의 상황도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내쫓고 바람피우던 상간녀와 재혼했지만 그 여자는 김수현의 돈만 보고 접근한 꽃뱀이었습니다. 사치를 일삼고 김수현과 매일같이 싸우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꼴 좋다.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모니터 속 매출 그래프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성식품 쪽에 인수합병 제안 흘리세요. 자금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으니 미끼를 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열리는 대한민국 요식업 대상 시상식 제가 직접 참석한다고 하세요. 그날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이해라는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익명의 투자자 바로 저와 윤 회장님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며 담보로 그들의 회사 지분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해라는 자신의 회사가 누구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급한 불을 껐다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시상식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기업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이해라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소문의 경쟁사 대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아디 김수영과 함께 화려하게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온다. 진성그룹 윤명자 회장이랑 그 양렬하지? 이번에 대박 터뜨린 어머니의 딸 대표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윤 회장님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저 멀리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이해란과 김수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길바닥에서 객사했을 거라 믿었던 전 며느리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딸이 되어 나타났으니 귀신을 본 것보다 더 놀랐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그리고 여보.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 이해란의 다리가 휘청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이해란과 김수연의 얼굴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그 짧은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은 거 아니었니? 이해란이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겨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제 명품 드레스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윤명자 회장님을 번갈아 보며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죽다니요. 덕분에 이렇게 보란 듯이 다시 태어났는데요. 아,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한성식품 이해란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제가 싸늘하게 비꼬자 이해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예전처럼 저를 하대하려 들었습니다. 이 건방진년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비아냥거려? 내가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이해란은 습관처럼 손을 들어 제 뺨을 올려붙이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겠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거친 손이 이해란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이 무슨 천박한 행패야. 윤명자 회장님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해란의 손목을 혐오스러운 오물을 만지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윤 회장님? 이 사람이 내 딸 윤현수다. 진성그룹의 차기 후계자이자 어머니의 딸 대표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아직도 니네 집구석 며느리인 줄 아나? 윤 회장님의 호통이 연 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딸이라니요? 회장님, 속으신 겁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녀는 근본도 없는 고아에다가 바람 피우다 쫓겨난. 닥쳐라. 회장님의 일갈에 이해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가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모를 줄 아나? 불이명 먹이고 멀쩡한 사람. 불륜녀로 몰아 내쫓은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을 모욕해? 네 회사가 왜 망해가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제야 이해란과 김수연의 눈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성식품을 옥죄어 오던 자금 압박, 끊긴 거래처, 그리고 주가 폭락의 배후가 바로 눈앞에 우리 모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수연이 사색이 되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수야. 아니 연수 씨. 이게 다 오해야. 엄마가 잠깐 흥분해서 그래. 우리 대화로 풀자. 응?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비굴했습니다.
저를 폭행하고 내쫓던 그 기세등등함은 어디 가고 제 권력 앞에 꼬리를 흔드는 똥개 마냥 굴복하는 모습이라니.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신 뒤 남은 술을 김수연의 구두 위에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사랑? 그 더러운 입에 사랑 담지 마. 역겨우니까. 그리고 대화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하게 될 거야. 기대해, 전 남편.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회장님과 함께 보란 듯이 가장 상석인 헤드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향해 터졌고 사람들은 한성식품. 이제 끝났네. 전 며느리가 진성그룹 딸이 돼서 복수하러 온 거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식품 본사 대회의실은 장례식장보다 더 침통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고 저는 최대 주주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윤명자 회장님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단상에 선 이해라는 초췌한 몰골로 방어를 해보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경영 악화와 비자금 조성 혐의,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 이해란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이해란의 갑질과 무능에 질려있던 이사들도 모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세운 회사야. 누구 맘대로 나가래. 이해란이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나가시더라도 아드님께 진실 하나는 알려주고 가셔야죠. 저는 봉투에서 진료 기록지와 성분 분석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김수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수연, 내가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왜 안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아니. 저는 이해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매일 먹인 그 귀한 보약, 그게 뭔지 알아? 바로 고농축 피임약 성분에 자궁 내막을 파괴하는 독약이었어. 내 엄마가 자기 손주를 자기 손으로 지운 거라고. 뭐라고? 김수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장기간의 약물 복용에 의한 불임 유발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전현 말 듣지 마. 다 조작이야. 이해란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녀의 당황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그동안 엄마의 말만 믿고 저를 의심하고 구박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엄마가 내 아이를? 그게 넌 저런 천한 것에 피가 섞인 애가 갖고 싶니? 내가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우월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미친. 당신이 사람이야. 이성이 끊어진 김수연이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엄마인 이해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연수도 내 아이도 다 엄마가 죽인 거야. 내 인생 물어내. 물어내라고. 이거나. 이 미친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으며 싸우는 모자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헌신했다며 울부짖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저주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호원들 뭐합니까? 저 난동꾼들 당장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제 지시에 경호원들이 엉겨붙은 두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 끝까지 비명과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원수가 되어 서로를 증오하며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이제 다 끝났어. 네, 정말 끝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악마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불에 타버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진성그룹은 어머니의 뜰의 성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저는 명실상부한 그룹의 후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예전 그 시장통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고향 같은 곳이니까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국밥집에 들러 뜨끈한 국물을 먹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누추한 행색의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의 때가 낀 모자를 눌러 쓴 남녀. 다리를 저는 노파와 술에 찌든 듯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국밥 2그릇만. 제일 싼 걸로. 힘없는 목소리.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해란과 김수연이었습니다.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살던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숨겨둔 빚까지 드러나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수연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손을 떨고 있었고 그 기세등등하던 이해라는 폐지를 줍는 노인처럼 구분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석자리에 앉아 저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허겁지겁 깍두기를 집어먹었습니다. 천천히 좀 처먹어. 누가 뺏어 먹냐? 넌 어미가 배고프다는데 그게 할 소리야? 에이구, 내 팔자야. 서로를 향한 증오만 남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뚝배기에 국밥을 가득 담아 그들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파는 많이 넣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고개를 쳐박고 밥을 먹던 두 사람이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해란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수 너. 김수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저와 윤 회장님, 그리고 거짓골이 된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 아니, 그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드리는 마지막 적선이니까요. 이해라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국밥을 먹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김수연도 당황하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쯧쯧, 인과응보지.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윤 회장님이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앉아 남은 국밥을 비웠습니다. 그날따라 국밥 맛이 참 달았습니다. 가게를 나오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에 닿았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시는 진짜 엄마가 계셨고 뒤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집에 가서 군고구마 구워 먹을까요? 오냐, 좋지. 내가 구워주는 게 제일 맛있더라. 우리는 서로의 팔짱을 끼고 하얀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눈 속에 덮이고 제 앞에는 눈부신 새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 윤현수의 진짜 해피엔딩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놓지 마세요.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가장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제 인생이 증명했으니까요.